결혼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는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편을 들어주며 매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죠. 서로를 향한 강력한 인내와 이해, 친절의 기반을 다집니다. 결혼은 공동 창조 행위예요. 하나님 사랑의 살아있는 본보기로서 나란히 걷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용기 있고 지속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달렸어요. 실행에 옮겨야 하고 상대방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며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상대방이 좋다고 느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느낀다는 걸 발견했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가 함께 있을 때 니키가 저에게 온전히 집중하면 그때 가장 사랑을 느껴요. 저는 말을 통해 느껴요. 신라가 저를 칭찬할 때, 한 번에 많은 비판을 쏟아내지 않을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죠. 저의 취미는 목공입니다. 낡은 나무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요. 신라를 위해 무언가 만들면 아내가 칭찬해 주길 기대하죠. 최소 2주간은 매일이요. 그 후엔 이틀에 한 번도 괜찮아요. 제가 사랑을 느끼는 또 하나는 아내가 저에게 다정한 행동을 해줄 때입니다. 그런데 신라가 애들에게만 긍정적인 말과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고 저에게는 안 한다면 저는 결혼해서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스킨십, 즉 터치가 사랑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노트북, 휴대폰에만 시간과 터치를 주고 저에게는 안 주면 저는 사랑을 못 느끼겠죠. 함께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서로가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는지는 여전히 쉽게 잊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도 상대방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오히려 불만과 짜증을 느끼게 할 수 있죠. 얼마 전 저희는 장인 어른이 갖고 계시던 책을 몇 박스 물려받았습니다. 이미 저희 집엔 너무 많은 책들이 있었고 더 놓을 데도 없었어요. 더구나 아내는 그 책들을 읽기는커녕 열어보지도 않는 것 같았죠. 저는 그걸 다 갖고 있는 게 꽤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이 아내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 감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주말에 이케아에 가서 책꽂이를 샀죠. 제가 조립하는 동안 신라는 다른 방에서 책들을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책꽂이 설치는 당연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끝이 났죠. 저는 완성한 작업물에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신라는 멋지게 설치된 책꽂이를 보고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니키가 조금 더 일찍 마무리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으면 했어요. 남편의 수고가 고맙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날 저희가 오후에도 저녁에도 전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 저는 사랑을 느끼니까요. 저는 말에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날 신라는 결국 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제가 아내를 위해 책꽂이를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은 신라보다는 저에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어떤 모습을 통해 사랑을 느끼느냐에 따라 저와 니키의 입장 중 한쪽에도 동의하실 거예요. 상대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랑을 느끼는 거요? 시간이요. 함께 해야 돼요.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저는 사랑을 느껴요. 저는 선물을 좋아해요. 선물의 언어로 말하죠. 저는 스킨십과 다정한 말이 정말 중요해요. 남편이 집안일 같은 거 도와줄 때요. 집에 왔는데 부엌이 깨끗할 때요. 아내가 이렇게 몸을 제게 기댈 때예요. 그때가 제 삶의 최고의 순간들이죠. 저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맞아요. 저는 항상 제 생각해요. 그 사람도 저를 생각해야죠. 꼭 선물을 주거나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선물이 좋아.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진심으로. 너는? 나는 선물. 선물? 응. 보셨다시피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결혼을 사랑으로 채우려면 배우자의 필요를 찾고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작가이자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의 훌륭한 책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는 사랑을 경험하는 5가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부부 상담을 하면서 만든 개념이죠. 많은 부부들이 상담에서 말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사랑을 못 느끼다니요. 비슷한 대화를 몇 번이나 듣게 됐고 분명 어떤 패턴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냈어요. 결국 제가 수년간 상담을 하면서 적어 내려간 기록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죠. 그들은 무엇을 원했나? 뭐가 불만이었나? 그 대답을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어요. 나중에 그걸 5가지 사랑의 언어로 부르게 됐죠. 그리고 이 개념을 상담에 사용했어요. 아내가 당신의 사랑을 느끼길 바란다면 그녀의 언어로 표현하고, 남편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싶다면 그의 언어로 표현해야죠. 부부들이 각자 사랑의 언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집에서도 잘 사용하도록 했어요. 가끔은 3주 만에도 와서 말해요. 선생님, 모든 게 변하고 있어요. 온도 자체가 달라졌어요.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선물, 함께하는 시간, 봉사, 스킨십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찾아서 그 언어로 표현해보면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관계에서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져요. 왜냐면 사랑에 대한 욕구는 인간에게 가장 깊고 강력한 정서적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배우자가 어떤 경우에 사랑을 느끼는지 아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최고의 결혼 생활로 발전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도 풀 수 있죠. 처음으로 배우자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특히 나의 언어와 다르고 자라면서 본 모습이 아니라면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랑은 자연스럽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랑에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요. 신혼 초기에 저희는 3년간 일본에 살았어요. 저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영어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발음이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정확히 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연습을 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일본인들이 저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큰 보람이 있었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 있고 노력과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운 후의 효과는 우리가 들인 노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손을 잡는 게 사랑 표현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사랑 표현 방식은 따로 있었어요. 모닝커피 같은 거요. 저희가 새로 산 전동 칫솔이 있는데요. 충전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끔 남편이 자기 것을 빼고 제 것을 꽂아놔요. 저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알아챌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를 생각하는 세심한 모습들이요. 제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그래서 아내가 청소를 해주면 저는 뒷구르기를 하죠. 최고로 사랑을 느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요. 아니면 아내가 요리를 해줄 때요.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내가 여기 이것도 마셔 그러면 제 마음속은 난리가 납니다. 진심으로 사랑받는다 느껴요. 최고의 순간이죠. 케이트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과 선물인 것 같아요. 그 2가지인 것 같은데 맞아? 함께하는 시간이야. 함께하는 시간. 알았어. 3가지네요. 사랑의 언어 3개. 다시 갈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이지요. 데니, 한 번은 당일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저렴하게요. 그때 저는 온전히 사랑받는다고 느꼈고 다른 사랑의 언어들은 조금 내려놓게 되었어요. 데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훨씬 쉬웠어요. 선순환이었죠. 남편은 뭔가 사오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같이 쓰려고 샀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벤치프레스를 사줬죠. 네네. 그리고 테니스 기계도. 저는 이 사람이 제 편이 되어주면 충분해요. 하지만 남편은 손을 잡아줘야 하죠. 저한테는 정말 어려워요. 로맨틱하잖아. 아니야. 그건 그래서 봄이랑 가을에만 손잡기로 합의했어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을 때만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언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사랑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식은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정말 강력하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인정하는 말이 부족한 경우 결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상담했던 한 부부가 기억납니다. 이혼 직전에 저를 찾아왔고 도끼가 가득했어요. 서로에게 욕을 퍼부었죠. 분위기는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딱딱했죠. 서로에게 끊임없이 욕을 할 때 제가 그들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내분께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좋으니 혹시 남편의 좋은 점을 저에게 말해주시겠어요? 그분은 곧바로 대답했죠. 이 사람은 아주 멋진 아버지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매우 놀란 표정이었죠. 평생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남편에게도 물었죠. 아내의 좋은 점을 말해주세요. 남편도 너무 좋은 엄마예요. 그 순간 분위기가 변했어요. 부부는 5초 정도 말없이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죠. 서로 대화할 수 있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종종 말 그 자체의 힘에 굉장히 놀라곤 해요. 성경에서도 말하죠. 말은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다고요. 이전에 어떤 남자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아내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저예요. 그저 장난일 뿐이에요. 아내도 진심이 아니란 걸 알아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보, 그 옷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들로 힘을 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를 칭찬하는 건 우리가 인지한 걸 알려주죠. 저는 니키가 제가 한 말이나 입은 옷, 준비한 저녁 식사에 대해 칭찬해 줄 때 참 좋아요. 당신이 만든 스파게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이미 1000번을 해줬어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가 제 노력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말로 잘 표현하지 않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나를 위해 배우자가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 배우자를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배우자는 직장에서의 업무나 자녀 교육, 본인이 타인에게 나눌 것이 있는지조차도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남편과 아내의 첫 번째 팬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말로써 충분히 배우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어요. 문제를 겪고 있던 신혼부부와 대화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랑의 언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분은 망설임 없이 말이요 라고 답했어요. 이를 들은 남편은 평생 자라면서 가족들에게 사랑 또는 긍정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자신이 배워야 함을 깨달았죠. 남편은 의식적인 노력을 한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아내를 만났는데 남편이 정말 많이 변해서 지금은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가 말이라면 평소에 인정하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느끼게 할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식은 의미 있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은 사랑의 시각적 상징입니다. 선물을 사거나 만들 때 배우자를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럼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사랑이 기억날 겁니다. 원래 소비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 표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절약하는 편이라면 저의 남편처럼요. 이 부분이 조금은 어려울지도 몰라요. 자신을 위한 소비를 잘 안 한다면 배우자를 위해서도 돈을 잘 못 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절약적이면 관계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저렴한 선물도 감정적인 면에서는 높은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짧은 메모와 함께 깜짝 선물로 놔두는 것은 많은 돈이 들진 않지만 큰 의미가 되죠. 로라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저는 선물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건 로라에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꼭 큰 선물이 아니어도요. 위층에 비밀 장소가 있는데요.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상자가 하나 있죠. 제가 혼자 밖에 나갔을 때 뭐라도 보이면 사서 그 상자에 넣어둬요.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이것저것 준비해서 로라에게 주죠. 오늘 여기에 오려고 집을 나오는데 차 타기 전에 남편이 봉투 좀 들어줄래요? 하더라고요.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봤어요. 저는 오지랖이 넓어서요.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어제인가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것 같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정말 큰 선물이에요. 감동이었어요. 네. 일상의 모든 행동은 계속 반복되기 마련이죠. 네. 길거리 가판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초콜릿 이거예요. 하나 사오는 거예요. 남편의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어딜 갔다가 집에 오면서 항상 초콜릿이나 작은 케이크를 가지고 돌아와요. 먼저 조금 먹고 올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요. 당신 생각나서 라면서요.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죠. 다정해요. 선물에 대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즉흥적이고 예상치 못한 선물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만약 배우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선물은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며 힘든 시기인 걸 이해하고 있고 나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은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로 배우자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배우자가 했던 말을 되새겨보세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선물 중 특히 더 좋아했던 게 있을 거예요. 운동 경기, 콘서트 티켓이거나 아니면 스스로는 돈 주고 사지 않을 음식, 음료일 수도 있고 평소에 수집하는 무언가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깜짝 선물을 좋아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실용적인 선물을 좋아하고 아닌 사람도 있죠. 가장 좋은 선물은 상대방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찾아서 주는 겁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도 결혼 초반에는 선물하는 게 매우 서툴렀어요. 니키는 실용적인 선물을 좋아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신혼 때는 니키에게 전혀 실용성 없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물로 줬어요.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티내지 않았지만요. 이제는 저도 최근 6개월 동안 남편이 사달라고 했던 걸 떠올려보고 그걸 주려고 하죠. 남편은 이번 생일 선물로 건전지로 작동되는 연필 깎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일 선물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따분한 선물이에요. 여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가게에 가서 남편이 원하는 걸 샀죠. 예쁘게 포장해서 생일 선물로 주었어요. 그 선물은 그동안 제가 줬던 생일 선물 중 가장 좋은 선물이 됐죠. 정말 좋았어요. 저는 완벽히 뾰족한 연필들을 엄청 많이 가지게 됐죠. 저도 아내가 실용적인 선물을 싫어한다는 걸 아는데 오래 걸렸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 살았던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었는데요. 변기 커버가 플라스틱으로 된 정말 불편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에 신랑에게 정말 멋진 선물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나무로 된 정말 예쁜 변기 커버 2개를 사고 너무 신나서 아내에게 선물 줄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신랑은 선물을 열어볼 때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데 정말 타고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준 선물을 열어보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상처받았죠. 최고의 선물인데요. 크리스마스에 저는 변기 커버를 받았죠. 이제 저널에 있는 첫 번째 대화를 펼쳐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선물, 배우자에게 받은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구체적으로 왜 특별했고 의미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물 그 자체였는지, 언제 어디서가 중요했는지, 포장이 여러분에게 특별했는지. 배우자의 답변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어도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뀌면 되죠.
사랑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식은 스킨십입니다. 애정어린 스킨십은 결혼에서 특히 강력한 사랑의 소통 방법이죠. 누군가에게는 스킨십이 말보다 크게 전달됩니다. 스킨십을 하면 사랑이 전달되지만 하지 않으면 거절감이 전달되죠. 저에게는 스킨십이 함께하는 시간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니키는 경험을 통해 제가 걱정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안아주고 손잡아주며 키스해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어느새 모든 게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배운 것은 신라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려고 하는 말은 신체적 스킨십만큼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애정어린 스킨십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무언의 언어죠. 어떤 스킨십은 노골적으로 성적이지만 어떤 스킨십은 좀 더 미묘해요. 지난 세션에서 다룬 것처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양한 순간에 배우자에게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게 키스일 수도 있죠. 한 조사에서는 사랑을 보여주는 로맨틱한 키스는 적어도 6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손을 잡거나 팔로 허리 감싸기, 포옹하기, 손잡기, 지나가면서 상대방의 몸 쓰다듬기, 등 마사지, 성적 전희, 곧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죠. 저희는 폴란드에서 초등학생 때 만났어요. 마이클은 DJ였고 저한테 반했었죠. 저희는 같은 학년이었고 파티에서 함께 놀려고 다가갔죠. 일부러 느린 노래를 꼭 틀고 뛰어내려가서 마르타와 춤을 췄어요. 저희는 4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어느 날 길에서 만났어요. 마이클이 그때 콘서트에 저를 초대하면서 시작해서 5개월 후 저희는 함께 스코틀랜드로 오게 됐죠. 함께 있으면 보호받는 느낌과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일상을 살다 보면 그 속에서 길을 잃기 너무 쉬워요. 저도 쉽게 그렇게 돼서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로맨틱한 방식으로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쳤을 때 할 수 있는 작은 스킨십 있잖아요. 팔이 부딪힌다거나 가끔은 마이클의 다리나 엉덩이를 살짝 치고 지나간다거나 그런 사소한 행동의 의미가 당신을 항상 신경 쓰고 있어요 인 거죠.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당신은 여전히 너무 이쁘다라는 표현을 전달하는 거죠. 네. 참 좋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지나가면서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해주고 내가 얼마나 큰 애정이 있는지 말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침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섹스는 침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루 종일 일어나죠. 여러분이 만약 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배우자는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스킨십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라면요. 따라서 서로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이지 않도록 신체적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네 번째 방식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신라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죠. 저희가 함께 있는 한 무엇을 하느냐, 어딜 가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겨울의 데이트가 기억나네요. 제가 데이트 일정을 정할 차례였어요. 낮에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하고 2시간을 비웠죠. 저는 식사 후 집에서 30분 떨어져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런던의 흐린 날씨 중에서도 아주 춥고 습한 바람이 불면서 모든 것이 회석으로 보이던 날이었어요. 공원에는 평소와 다르게 쓰레기가 바람에 날아다녔고요. 사람이 많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그날 본 사람들은 모두 우울해 보였어요. 연못에 헤엄치는 오리들마저도요. 집에 돌아왔을 땐 저도 조금 처지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신라를 위해 커피를 만들면서 미안해 여보, 내가 산책 나가자고 한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려던 순간 아내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죠. 니키와 저만 있으니까요. 아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휴대폰을 보지도 않았고 방해 없이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저는 항상 특별하다고 느끼죠. 특히 니키가 먼저 제안하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우울하지 않았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란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것 이상을 뜻해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대화하기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즉 우리의 두려움과 희망, 즐거움과 실망감까지도요. 두 번째는 함께 먹기입니다. 식사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이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해요. 최근에 커플로 가득한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모든 커플들이 서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왜 SNS에 있는 1373명의 팔로워까지 그곳에 초대한 거지? 그 모습이 바로 배우자보다 그 팔로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신라와 저도 휴대폰이 우리의 대화를 쉽게 방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울려도 받지 않고 휴대폰을 아예 안 보기로 정했어요. 어떤 분들은 알림을 확인하는 습관이 너무 심해서 휴대폰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야만 하는 경우도 있죠. 장기적으로는 배우자와의 식사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측면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입니다. 우정은 함께 경험을 공유하며 만들어지죠. 경험을 공유하면 우리에겐 수많은 추억들이 쌓이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프리메리지 코스를 하신 분들은 함께하면 즐거운 일의 목록을 적어보라고 한 것이 기억날 텐데요. 목록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영화관 가기, 스포츠 즐기기, 산책, 함께 요리하기, 쇼핑, 새로운 장소의 모험 등이 있었어요. 그 목록의 목적은 여러분이 5년 뒤에도 여전히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자문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다음 대화인 함께하는 시간에서는 부부가 함께하면 즐거운 일 또는 즐거웠던 일, 아니면 앞으로 함께 해보면 즐거울 것 같은 활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보여주기 전에 먼저 각자 적으시고 적은 내용을 토대로 함께 대화 나누세요. 이걸 매주 데이트 시간의 아이디어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5번째 방식은 봉사입니다.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거나 배우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찾아 채움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집안 청소,
커피 내리기, 가계부 정리, 취업 도와주기,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같은 것들이죠.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랑의 언어예요. 신라는 평소에도 제게는 큰 의미가 있는 많은 일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걸 해줄 때 특히 사랑을 느껴요. 예를 들어 부담감 있는 출장을 떠날 때 짐을 챙겨준다거나 일로 고군분투할 때 제 책상에 차와 토스트를 갖다 줄 때요.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항상 신라가 저를 위해 해주는 일들에 놀라고 있어요. 일상적인 일과 이벤트로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은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니키가 저에게 해주는 일 중 가장 고마운 일은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날 때 침대로 차를 타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사랑을 느끼죠. 결혼 생활을 해치는 태도 중 하나는 공평을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 저걸 해줘. 당신이 그 일을 하면 나는 이 일을 할게. 삶이 정신없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돕지 않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쁠 때도 잠시 돌아보고 물어보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내가 도와줄 일이 있나요?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자에게는 그 질문이 더욱 의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말, 선물, 스킨십, 시간, 봉사. 제 사랑의 언어 중 하나가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내가 기쁘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게 서운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집에서 부모님이 식사를 차려주시면 저희는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가끔 당신이 굉장히 무례하다는 거 알아? 그때 전 무례?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인데 무슨 말이야? 했더니 한 번도 부탁한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안 하잖아. 며칠 동안 아마 몇 주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커피를 타주면 고마워 라면서 과장되게 말했어요. 약간 비꼰 거죠. 하지만 저도 점점 배웠어요. 남편이 그걸 좋아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난 정말 내 행동이 매일 당신을 불쾌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게... 좀 거슬렸지? 굉장히 거슬렸지. 정말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죠. 집은 예의 차리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로의 성향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죠. 네,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남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점심시간 30분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서로의 개념이 달랐지?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30분 잠시 만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 의미 있죠. 하지만 아내는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에 공을 들여야 진정한 맞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느껴요. 맞아. 그 사실을 깨닫는 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게을러지기가 쉽거든요. 네, 제가 사랑받고 싶은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쉬워요. 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배우고 있죠. 20년 전 저는 신라에게 제게 사랑을 느꼈던 순간 중 가장 특별했던 순간들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원본이에요. 저는 이걸 소중하게 보관하는데요. 읽을 때마다 제가 신라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나게 하죠. 이 목록을 보면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 2가지는 시간과 스킨십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번, 깜짝 데이트를 준비했을 때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2번, 1년에 2, 3일씩 스코틀랜드에 있는 산에 올라간 것. 3번, 토요일 아침 침대에 누워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은 것. 4번, 해질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일랜드 비치에서 나란히 산책한 것. 5번, 아일랜드에서 외식하고 차에서 하룻밤 자고 온 것. 이 부분은 정말 놀랐어요. 굳이 집을 떠나서 함께 보낸 불편한 밤이었지만 신라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고 사실 저도 너무 즐거웠죠. 6번, 런던의 켄싱턴 가든 같은 곳에서 함께 걸었던 것,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주면서. 7번, 자기 전에 함께 욕조에서 대화한 것. 괄호 열고, 만약 2인용 욕조가 있다면 그건 천국일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건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교회 사택에 살아서요.
교회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마침 저희는 새 욕조가 필요했고 수도꼭지가 가운데 있어서 끝에서 끝까지 누울 수 있는 욕조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할게요. 저희는 욕조에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죠. 8번. 이 부분은 소리 내어 읽기 부끄러우니 넘어가야겠어요. 9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매일 밤 통화한 것. 10번. 이틀 동안 파리로 여행 간 것. 괄호 열고 다시 가고 싶어요. 꼭 예약합시다. 11번. 당신과 둘이서만 드라이브 간 것. 12번. 당신과 둘이서만 미술 전시회 간 것. 이제는 여러분의 저널에 있는 다음 대화 주제인 사랑의 언어 찾기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의 사랑이 특히 느껴졌던 특정한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목록을 적는 거예요. 니키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요. 질문 1, 2번은 혼자 해보시고 3, 4번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서로 전어를 교환하여 무엇을 적었는지 먼저 대화해보세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내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 중 낮은 순위에 있는 것이 배우자의 높은 순위면 더욱 그렇겠죠. 연습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메르시 코스가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우리 결혼 생활을 잘 정돈했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날 이러죠.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이고 더 좋은 날은 없을 거야. 결혼은 규격화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관계가 되도록 설계되었죠. 저희가 갓 결혼했을 때 둘 다 학생이었고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차가 필요했죠. 저희는 사촌에게 16년 된 스포츠카를 아주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저희 결혼 생활에서 썩 잘한 결정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차가 고장났으니까요. 다행히 제가 차 수리를 좋아하고 그땐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계속 탈 수 있었죠. 여름방학 때 저희는 낡은 스포츠카를 타고 그리스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어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저희는 낯선 시골길들을 지났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잤죠. 그렇게 그리스의 유적들을 방문했고 사람 없는 해변에서 수영도 했어요. 저희는 페타치즈, 올리브, 토마토를 먹으며 지냈죠. 6주가 넘는 기간 동안 저희는 9,500km가 넘는 거리를 다녔습니다. 펑크도 나고 몇 번이나 고장이 났지만 저희는 그 차를 그대로 영국에 다시 가져오는 데 성공했어요. 그 후 저희 부부는 일본에서 살게 되어 그 차를 차고에 넣어두고 3년을 방치했죠. 3년이 지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차고에 있는 낡은 스포츠카의 상태가 너무 궁금했어요. 슬프게도 제가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고장난 걸 알게 됐죠. 완전히 녹이 슬었더군요. 고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슬픈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았어요. 차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결혼은 여행입니다. 배우자에 대해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여행이죠. 2011년 4월 29일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왕실 결혼식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캔터베리 대주교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과 여생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해 계속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 더 알아갈 것이 많습니다.
이 발견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지형을 만나고 여러 계절을 지날 겁니다. 이 코스에서 다루었던 모든 주제들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들이고 이 여정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거예요. 결혼 생활이 원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득을 보게 되고 함께 이 여정을 즐길 수 있죠. 친구들, 친척들,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 그 외 사람들까지도요. 우리 모두는 이 여정 가운데 어려운 부분을 만날 거예요. 저희의 그리스 여행은 매우 즐거웠지만 가끔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어떤 곳은 길이 너무 험하고 저희 차는 너무 낮아서 둘 중 하나는 내려서 잠시 걸어가야 했는데요. 보통은 제가 내렸죠. 자동차 바닥이 모두 없어질 지경이었으니까요. 이 여행처럼 모든 부부는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될 거예요. 결혼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차의 덜컹거림을 버티기 위해 바퀴에는 강한 휠림이 필요하듯 결혼에서는 헌신이 강하게 버티게 하죠. 헌신이라는 단어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헌신은 오히려 자유롭게 해줍니다. 결혼과 서로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죠. 또한 충분한 신뢰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친밀함을 줍니다. 헌신으로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음을 의미하죠. 또한 감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서 항상 뜨거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계속 그렇지만은 않을 것을 믿는 걸 의미하죠.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그 헌신의 마음을 꼭 표현해야 해요. 부부가 모두 헌신할 때 우리는 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여행에서 끝까지 나란히 걷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벌써요? 수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알게 된 건 완벽한 결혼을 위해 1, 2, 3, 4를 하면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계속 노력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걸 알면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네. 행복한 결혼이 항상 완전한 사랑을 보장해주거나 모든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은 변하니까요. 항상 변해요. 매일 기복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게 부부의 도전이죠. 하지만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배우자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새롭게 시작되죠. 저희는 이런 연습도 했어요. 내가 말하는 동안 당신은 이걸 들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차례엔 내가 이걸 당신한테 줄게. 서로의 말에 경청할 수 있게요. 저는 이 방법이 저희가 메리지 코스에서 배운 가장 현명한 도구였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동의해요. 손에 물건을 드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요. 하지만 이제는 뭘 안 들어도 되죠. 근력이 생겨서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가능해졌어요. 네, 저의 일상이 되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소통 방법이죠. 네. 젊은 부부들에게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힘든 일이 닥치는 경우나 특히 정신없을 때 그 시간을 묵묵히 지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뒤로 물러서서 그만됐어 포기할래 하는 것보다는요. 당연히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함께 할수록 나아지거든요. 이 코스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지지하기에 대한 마지막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나중을 생각하면 특히 걱정되는 문제가 있는지, 나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소리를 내든 마음속으로든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배우자에게 표현해 주세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 사랑의 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실패가 없는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각 부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과 용기의 본이 되는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의 사랑과 믿음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결혼 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에요. 헌신과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매우 보람있고 가장 좋은 것은 평생 지속되는 사랑의 모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각각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에 항상 영감을 주었던 글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결혼은 부부의 관계 그 자체보다 큰 목적을 지닌 파트너십이라는 내용인데요.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분의 글입니다. 본회퍼는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로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의 제3제국에 반대하여 투옥되었다가 비극적으로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간수들도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가 쓴 편지를 몰래 밖으로 반출해주곤 했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조카가 약혼을 했고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결혼식에 갔을 거예요. 그는 설교를 써서 감옥 밖으로 보냈고 결혼 전날 전달되어 다음날 결혼 예식에서 읽혀졌죠. 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향한 사랑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높은 위엄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인류를 영속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는 여러분 서로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여러분은 모든 세대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시며 그의 나라로 초청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는 여러분의 행복만 보이겠지만 결혼을 하면 세상과 인류를 향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사적인 영역이지만 결혼은 개인적인 것 그 이상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결혼은 사랑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우리의 결혼에서 당신의 결혼으로 좋든 나쁘든 물결이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건드리고 영향을 줍니다. 7세션을 함께하는 시간이 모두 멋졌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이룬 성과를 축하해드리고 싶네요. 결혼 기간이 아직 짧을 수도 아주 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 생활을 돌보시고 소중한 것 다루듯 대해주시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성과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으로 생각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운드롤. 테이크 2, 마크. 준비하시고 액션. 미루어진 적 이런. 으씨. 메이킹 필름이에요. 신라가 도와줬어요. 우리가 알 수 있게 표현하도록. 좋아요. 줄리아 7.5점. 와. 아팠겠다. 괜찮아요. 카메라 속 카메라예요. 두 번째 단계는 더 깊은 단계. 미안해요. 여러분 준비 액션. 재밌었나요? 에어컨 끌게요. 옆으로 좀 가줄래요? 움직이지 말랬어. 뭐라 하지? 콘 먹는 아이스크림 콘이에요. 메이킹 필름.
DJ 제이콥 책상에서 신선한 비트를 만드네요. 그렇게 말할까? 영광스럽네. 그저 한 명이 편집의 묘미예요. 네. 당신이 원한 게 이거야? 메리지 코스 세트장입니다. 액션. 우리는 정말 예쁜 케이크예요. 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액션. 미안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우린 모두 그런 욕망을 마음속에요. 너무 웃겨요. 와우, 해냈어. 와, 아이스크림 케이크. 우리 못 자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제가 뭘 놓쳤어요? 네, 가겠습니다.